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실 첫 강의라 가지고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배용규 목사님이 주제를 주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식으로 풀어가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주셨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다음 장을 먼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저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은 전자계산학입니다. 전자계산학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지만 뭐 컴퓨터 과학과라는 이야기도 하죠.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제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학부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석사도 이제 같은 과로 세부 전공은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곳으로 학위를 받았고, 박사는 또 다르게 원래 이제 앞쪽이 전자계산학은 자연과학 대학이었지만 박사는 또 이제 기계공학으로 이렇게 따로 받게 됐습니다. 지능기계 시스템으로 해서 박사를 받게 되었고 현재 지금 제가 LG전자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지금 책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책임 연구원 하면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연구원은 맞고요. 책임을 많이 지라고 해서 책임 연구원인지 모르겠지만 책임 연구원은 이제 말하자면 한 부장 정도 됩니다. 예, 부장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멀티V 실외기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밑에 보시면 저희 제품입니다. 제품. 어떻게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이게 실외기 한 세트로 해가지고 64대의 실내기를 돌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공학과 통신학과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이게 잘 조합이 돼야지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장벽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어쨌든 저희 LG 제가 다니는 LG전자에서는 지금 해온 지 한 16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3년 정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던 모델은 멀티V 슈퍼2, 뭐 워터2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실내기 뭐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실내기가 어떤 게 있냐면 공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태웁니다. 이제는 이제 물을 태워가지고 물을 태우고 또 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물을 이제 그걸 또 보일러 시스템을 연동해가지고 돌리고 물을 돌려서 또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개발했던 모델이 멀티비 5라는 그 실외기인데 이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저희가 했던 기술이 동시형과 절한형을 같이 쓸 수 있는 모델로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건데 그런 좀 쉽게 생각하면은 겨울에는 난방만 이게 틀 수 있게 되잖아요. 따뜻한 바람만 나올 수 있게. 지금 저기 뒤에 에어컨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호텔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바람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바람을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시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도 해야 되고 차가운 바람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공학적으로는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제가 하는 게 냉동 사이클을 해서 조금 헷갈리실 건데 물리학과 공학을 좀 이해하신 분은 냉동이 사이클이 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저희 회사에서 탑 클래스면 이제 이 분야의 탑 클래스라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몇 개 회사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몇명 소수만 뽑아가지고 자격증을 줘요. 자격증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교육도 가게 하고 또 거기에서 시험도 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레벨 된 사람에게만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뭐 MBB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알 수 있는데 마스터 블랙벨트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하나의
주어진 문제를 공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증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자격증이 될 수 있고 MBB를 가지면 다른 회사에서도 이걸 다 인정할 정도로 수준 높은 그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고민이 많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트랜스미션이 뭘까 도대체 내가 뭘 말해야 되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4차 산업혁명은 맨 밑에 보면은 뭐 VR, AI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산업혁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차 산업혁명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처음에 저는 농업혁명이라 생각했어요. 1차 산업혁명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을 통해서 했던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이 도시로 가죠. 공장으로 가고 막 가게 되고. 두 번째 산업혁명이 뭐냐면 컨베이 벨트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컨베이 벨트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포드예요. 포드가 자동차의 컨베이 벨트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컨베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저희 회사에서 세탁기를 또 같이 만들거든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만드는데 세탁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했던 게 3초, 7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7초. 7초가 지나면 제품이 하나 나와요. 딱. 7초 한 대씩 딱딱딱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그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생산력이 엄청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훨씬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겠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IT 혁명을 해서 사실 시작은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컴퓨터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고 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 아마존이잖아요. 저는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20년 전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뭘 팔았냐? 책만 팔았는데 회사가 조금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책을 하나를 주문하면 죄송합니다. 책을 주문하게 되면 거기 이제 배송비가 붙는데 책을 하나를 하게 되면 배송비가 안 붙고 책을 2개 주문하면 배송비가 붙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때 조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기업이었어요. 엄청 작은 기업이었고 거의 뭐 이게 뭐 책을 팔아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세계 1등입니다. 수백조,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사실 아마존과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만든 게 뭐냐, 검색 엔진 만드는 거 그걸 가지고 했었어요.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걸 하고 또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벤치에서 만든다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색 시스템은 아마존 구글이 아니고 야후였어요. 야후. 실제로 야후가 20년 전에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글을 쓰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광고가 없었어요. 광고가 없으니까 텍스트 위주로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빠른 거예요. 일단 딱 누르면 구글 화면에 바로 딱 뜨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보면은 첫 화면은 광고가 없어요. 그 다음 들어가면서 광고를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그 광고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이제 광고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광고 수익으로 이 회사는 지금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뭘 하냐면 같은 팀을 이루어서 그걸 이끌고 나가라는 최근에 회사에서 또 사업에 대한 그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왼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하고 나하고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인공지능 관련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 빅데이터를 좀 다뤄볼까? 내가 그거 한번 해볼까?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이지승 작가는 이걸 준비한다. 인문학을 준비해라. 무슨 말인가면은 실제로 공학생들이 5명이 앉아가지고 야 새로운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을 때 새로운 제품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인문학을 공부 안 하고 공학만 공부해야 되니까 기술을 이야기해요. 이 기술 하면은 좋아지겠지. 그게 누구냐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 소니, 뭐 파나소닉, 하여튼 뭐 필립스는 아니고, 예, 그런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기술은 정말 최고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거 놀랍다.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었나 할 정도로 기술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발전됐는데 뭘 못했냐? 사업화가 안 됐어요. 사업화가. 제대로 사업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학으로는 우수하지만 이런 인문학,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경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거 보면은 항상 그렇지 않으면 와 이거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와 좋네. 이런 게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공학 또는 인문학을 준비하시고요. 인문학 하시는 분은 공학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있는 분야를 여기에 접목할 수 있냐 없냐 가름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힘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만 바라보고 있든지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 이거 아이디어 있는데 이걸 공학적으로 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걸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죠. 이것도 제 이야기 아니고 예. 아이폰 뭐 이런 것들은 인문학과 공학의 경계선에서 내가 만들었다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티브 잡스가 안 했냐? 기본적으로 했어요. 예. 했고 그런 걸 갖다가 감성이나 느낌을 편리함을 공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학이 그걸 뒷받침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아무리 감성이 있더라도 공학이 뒷받침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온 겁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받았던 응답 중에 하나인데 요 두 개의 기술에 전부 A가 좀 들어있어요. 안 들은 게 아니고 NET 신기술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2018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해가지고 받은 기술이고요. 신기술을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저희가 했던 그동안 연구했던 걸 좀 여기에 맞게끔 모디파이 해가지고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요. 저기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제품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주력 제품이 멀티브이라는 제품이고 여기에 지금 그 기술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AI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저는 이 부분 하면서 그 느끼는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느끼냐면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인문학을 제가 많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후회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지만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게 정말 내 힘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어떤 관련되어 있는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볼까. 곧 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학생 5명이 앉혀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라. 거의 못 만들 겁니다. 만들기 힘들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인문학이 뒷받침이 안 되고서는 진짜 어렵다.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나와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유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트랜스미션은 뭘까? 처음엔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처음에 이제 6가지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는 전달이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치유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정답이 뭐냐? 세 개 다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신 이야기 뭐냐면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미디어. 제가 지금 사실은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미디어국이 생기고 미디어국장을 하라고 해서 지금 미디어국장으로 있는데 나이 조금 선명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미디어에 대해서 봤을 때 가장 종합적으로 미디어가 쓰여진 데가 어딘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하죠? 예배에 무슨 미디어 잘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으로 화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 문서로 예, 글을 막 적으시잖아요. 영상으로 나가죠. 지금 계속 237개 나라로 향해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 그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보면 예배 안에 미디어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미디어, 예배, 정말 내가 미디어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하면 내 개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저 할머니께서 이제 손자들 데리고 아버님 어머니 이제 직장 가시니까 늦게 오시면 아이를 다 모아가지고 뭐 했냐면 예배 드립니다. 매일. 저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약간 율법 같지만 막 뭐라 하고 하지 말라면 그러면 안 된다면서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체질이 된 거죠.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최대한 집중합니다. 최대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매일 예배를 또 드리는 분 계시니까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을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정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자녀 문제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안 돼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뻔하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집안에 흐르는 흑암색이 다 떠나게 돼 있잖아요. 당연한 이슈거든요. 진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장인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나하고 비슷한데 예배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주일날 어떤 맡은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만큼은 정말 모른 척하고 그냥 예배 진짜 집중하세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 자신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뭐든 항상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인도받으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제 여러 군데서 저를 데려가려고 막 자랑 같지만 저를 오라고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막 해요. 저 회사 내에서도. 근데 사실은 직장이라는 게 어떤 게냐면 이 사람은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약간 멀어지잖아요. 그 나중에 결국 또 만나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할 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할게. 그랬더니 이번에 해결 또 되더라고요. 알아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내가 암만 머리 막 굴려라 해도 답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기 LG전자 갈 때도 하나님 열어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분야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지금 한 13년 했으면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사실은 다른 데서도 또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기
위에서 가라고 하면 난 가겠다. 그런데 굳이 내가 나서서는 가지 않겠다. 예,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96년대 대학 선교국 안에 문서팀이 있었어요. 저 이번에 부산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최초의 노트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노트록 있죠. 원래 이제 저희 문서팀에서 제가 하고 이제 몇 명하고 같이 스타트를 한 게 저거였어요. 노트록을 시작했고,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저거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굉장히 많이 주셨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왜냐면 사실은 굉장히 저 때는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내고 와 보니 저런 것 저기서 내가 헌신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또 응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 미디어 국장으로 다시 저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미디어 국장을 맡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한번 만나봤는데 이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답이 딱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주신 대로 해야지. 내가 굳이 이걸 막 나서서 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만날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턴십 할 사람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기능이라든지 예술 쪽이라든지 그런 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반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첼로 안 치면 모르잖아요. 비올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전공하고 있는지 아닌지. 전공이지만 예배에 그냥 은혜 드리고 싶고 같이 연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오신 분들 한번 분석을 하려 했는데 왜냐, 원래 강의할 때는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 다 손을 안 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으로 그냥 은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도 질문 간단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많이 할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드를 통한 치유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것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준비한 게 여기까지가 단데 다음 장 하면 질문이죠. 질문하고 토론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저 질문 잘 받아줍니다. 질문 시킬까요? 저 회사에서도 사실 물어보면 질문 안 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보면 회사 사람이면 제가 알죠. 얘가 알아서 질문 안 하는 건지 알면서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지를 아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 처음 뵙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제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을 한번 쭉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시작 같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준비하는 게 많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잊으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분들을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떻게 사회자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표에는 폐회배가 4시로 되어 있는데요. 변경돼서 4시 반이니까요. 여유롭게 늦지 않게 본당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지부 지부장님이신 강익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 사역 위에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청년들의 사역 위에 업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WS 해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합니다. 이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세계 1등입니다. 1등.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무한정 쌓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쌓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죠. 목사님께서도 에이트라는 그 이수성 작가가 만들었던 그 책을 소개하면서 많이 읽으셨을 건데 혹시 읽으신 분 있으시면 눈 한번 깜빡해 주십시오. 많이 읽으셨네요. 예.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수성 작가의 그 마음을 보면 읽어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교육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빨리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세계는 다른 나라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지?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글을 지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어쨌든 거기 나오는 보면 IBM 왓슨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왓슨은 어디 나오냐면 그 뭡니까 소설에 나오죠. 소설에 왓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왓슨은 누구냐면 명탐정 누구죠? 그 영국의 셜록 홈즈 그 친구가 왓슨이에요. 그게 왓슨인데 이 왓슨이 뭐냐면 왓슨이 의사입니다. 사실 거기에 뭐 의사인데 최초로 좀 적용했던 분야도 왓슨이 의사 쪽 관련된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걸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학습을 기계에 학습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요즘에 많이 대두되죠. 혹시 네이버가 하루에 2번 웹페이지 바뀌는 거 아세요? 모양이 잘 모르시죠? 네, 컨텐츠를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선호도를 분석해가지고 어느 게 더 효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2개를 번갈아 바꾸면서 어느 게 더 효과 있는지를 분석해요. 그걸 다시 그 웹페이지에 입력을 바꿔서 사람들이 뭔가를 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왓슨 설명했죠. IBM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IBM이 원래는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죠. 실제로 IBM PC가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PC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IBM이 그러니까 PC만 만들다가 PC 만드는 걸 그만둔 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꽤 오래됐고 소프트웨어 회사로 탈바꿈했어요. 탈바꿈하고 나서 만든 게 뭐냐면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왓슨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왓슨이라는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의학 관련돼 있는 분야의 논문이라든지 그 진단서 요걸 전부 입력을 넣어요. 전부 입력을 넣어가지고 그걸 학습을 다 시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학습을 다 시킨 이후에 새로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다 진단을 넣습니다. 진단을 넣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 명이 하루에 5개씩 논문을 읽으면 하루 5개의 논문 읽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영어로 돼 있어서 38년 걸릴 만한 7만 개의 논문을 한 달에 분석합니다. 한 달에 다 분석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항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그걸 6개를 찾아냈답니다. 실제로 찾아내고 확인해 봤더니 거의 맞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람이 찾아내기 힘든 건데 방대한 데이터를 넣고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화 시켰더니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6개의 단백질이 암에 관련돼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적용했답니다.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암 환자의 처방이나 치료 방법을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왓슨이 만약에 진단을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길병은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면 IBM이 책임져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전에는 이제 처방전이나 이런 걸 돼서 쭉 했었는데 최근에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뭐냐? 추천. 이게 낫지 않냐라고 추천하고 의사가 그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고객한테 그 환자한테 진단서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법률 분야 로펌이죠.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로 그 에이트의 이승 작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0일 동안 판례 검색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판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30일 동안에 분석할 수 있는 거 수분 내에 건수를 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펌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0일 동안 열심히 그 이전의 문서를 막 뒤지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막 하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나온 결과랑 왓슨이 30분 내에 그 문서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 생기죠? 법률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필요 없죠. 이걸 도입하면은 그걸 하면 되지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조금 이상한데 그 법률가가 그 자료만 분석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로 미국 사법 시스템이나 영국 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로이어가 등급이 있대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자료 막 찾아가지고 어떤 백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법률가가 있고 실제로는 재판에 참여하는 법률가가 있고 두 개 있는데 일단은 무슨 말인가하면 밑에 막 자료를 찾고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한번 보시면 알파고 그죠?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알파고 사실은 이제 바둑이 잘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빅데이터 플러스 AI입니다. AI. 무슨 말이냐면 입력 데이터가 바둑의 고수들이 그동안 바둑 둔 데이터로 입력을 해요. 전부 다. 그걸 학습을 막 시킵니다. 시간 어느 정도 걸려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기계가 하면은 그래서 이걸 서버를 여러 군데 둬가지고 여러 군데서 별도로 또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를 딱 냅니다. 근데 이제 이세돌 기사가 한 번 딱 이기잖아요. 4번인가 지고 한 번 이겼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 있습니다. 어떻게 알파고가 질 수 없는데 왜 이겼느냐? 얘가 둘 중에 하나라고는 그런 정설이 아닌 가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알파고가 지시한 바둑돌을 두는 기사가 인간 기사가 따로 있어요. 잘 보시면 이세돌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 알파고가 뭐 F2열에 10에 거기다가 돌을 놔라 얘기하면은 그대로 놓는 사람입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 사람이 실수했대요. 잘못 뒀대요. 원래 거기 두는 게 아닌데 딴 데 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둔 거예요. 바둑은 아시죠? 일수불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졌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이소돌이 그동안 안 듣던 수를 둔 거예요. 이 사람 알파고는 뭐냐면 이세돌 수를 엄청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학습을 그걸만 학습했어요. 그랬다가 바둑돌을 이소돌이 평소에 안 두던 이상한 수를 딱 둔 거예요. 그때 이 알파고가 거기에 대한 수에 대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내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공지능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게 내 분야에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은 도구예요. 도구인데 뭐냐면 거기 입력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틀리면 결과가 틀립니다. 좋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켜야 알맞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음에 지금 요즘에 또 이제 이야기 나오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목적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유수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 단계를 보게 되면 0에서부터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0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뭐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운전자가 모든 걸 책임지고 운전하는 상태. 첫 번째는 부분적으로 보조 운전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도와줘요. 두 번째는 보조 주행. 아마 요즘에 나온 차들은 2번의 상태에 있을 거예요.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근데는 대부분이 보조 주행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분 자율주행 알아서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지를 주면 알아서 위치를 싹싹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5번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인간이 목적지만 딱 줘요. 사람이 주면은 그 목적지에 자기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완전 주행, 자율주행의 목표이고요. 긍정적인 면은 그렇죠. 인간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하다 보면 사람은 눈을 깜빡깜빡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자율주행하는 차는 눈을 깜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순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훨씬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택시 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나겠죠.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업계 종사자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돈 있는 자본과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넘기십시오. 혹시 스마트 팩토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실 수 있는데 저기 왼쪽 보면 LG전자에서 지금 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LG전자인데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요. 원래는 저기 운동장조차도 운동장이 아니라 공장이었어요. 공장 건물인데 그걸 싹 다 밀고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표는 2023년을 완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능력이죠. 50% 상승돼요. 공장은 줄었잖아요. 공장 라인은 줄었는데 불구하고 생산력이 50%가 향상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 그런데 이제 아까 위에 보시면 로봇 1만 대 도입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로봇이 들어와요. 그 대신에 나머지 사람은 뭐하냐? 관리자만 있어요. 관리자. 로봇이 혹시 이상 동작했을 때 처리해줄 관리자만 있으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직업 만개가 사라집니다. 예. 안 뽑겠죠. 뭐 지금 당장은 노동법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자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안 뽑는 거예요. 안 뽑기 때문에 직업이 만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그 다음에 로봇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준수할 필요 없어요. 40시간, 뭐 52시간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24시간 돌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많은 게 LG전자는 좀 잘 없지만 다른데 현대자동차 보면 노조 파업이 있잖아요. 노조 파업을 계속 하다 보면 생산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 생기냐면 회사에서는 매출이 줄고 손해가 납니다. 그럼 매출 줄면 어떻게 하냐? 주식값이 떨어져요. 주식이 떨어지면 투자를 못합니다. 주식 통해서. 회사에서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봤어요. 저기 오른 왼쪽에 보시면 현대차 1만 5천 명 퇴직해도 추가 고용 계획이 없는 까닭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해요. 자동화되고 로봇가 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 되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7.6조 정도의 기회비용이 날라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파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자동차에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게 한 7.6조 정도가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봇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 장으로 가시면 최근에 혹시 인공지능 면접 보셨어요? 최근 이제 기업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사람이 안 봅니다. 1차 면접은 인공지능 면접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대기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학습했던 그 평가했던 인사 소개서를 가지고 평가했던 면접위원들이 평가 결과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소개서를 받아가지고 학습했던 그 결과를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맞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인공지능에게 그 자기 소개서를만 주어도 제대로 분석해내고 평가도 거의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생기죠? 인사평가자가 필요 없어요. 겨우 1명, 2명, 나머지 뭐 수십 명 된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 면접을 보시는 분 있잖아요. 더 좋아한답니다. 왜냐?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지금 실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요즘에는 인공지능 상담도 한답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기 제가 찾아보니까 챗봇 아시죠? 챗봇 그 푸디라는 게 있는데 동물 상담을 해준대요. 우리 동물이 지금 이상 행동을 해요. 딱 치면은 아마 그거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밥을 좀 바꿔주시죠. 이렇게 이제 상담 결과를 딱 알려준답니다. 동물에서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게 있습니다. AI 상담사는 영혼이 없다. 맞습니다. 그죠? 영혼이 없죠. 근데 밑에 보면은 아직 AI가 정복하진 분야지 언젠가는 정복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학습이라는 걸 몰랐는데 학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 봐서는 새로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장점, 아까 담친 인공지능 장점을 이야기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로봇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좀 더 솔직해진답니다. 사람 앞에 가면 뭔가 숨겨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숨기는데 인공지능 로봇이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더 솔직해진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로봇 판사가 있다면 좀 더 공정하다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판정이 다 불만이 있어요. 패소했든 승소했든 다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판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재판관 이상해. 그런데 실제로 인공지능 로봇 판사가 재판한다면 재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부분이 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다 간단하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사견이 안 들어간 상태로 주어진 데이터로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더 많은 이로움을 줄 수 있다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죠. 단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실제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원인과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뒤바뀌는 케이스. 실제로 보면 A이기 때문에 B가 나오는데 거꾸로 B이기 때문에 A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결론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걸 현장에 내가 도입을 할 케이스가 발생한다 했을 경우에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직 인공지능 로봇이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분야를 제대로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직 안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만 학습시켰을 때 범하는 오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 학습을 시켜야 바른 이제 정답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학생이 나오듯이, 예, 바른 데이터로 로봇 학습을 시켜야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왼쪽이 뭔지 아세요 혹시? 처음 보시죠? 뭐 냉장고 같은데, 그죠? 아니죠? 밑에 또 무슨 풀이 막 자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CES에서 발표했던 LG전자, 삼성전자에서 발표했던 식물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 농장. 가정에서 이렇게 키운다는 겁니다. 이게 가면 AI하고 무슨 관계지 생각하시는데, 식물의 최적의 상태를 학습돼 있어요. 여기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더 주고, 산소가 필요하면 산소를 주고, 이산탄소 필요하면 이산탄소를 넣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계속해서 자란답니다. 그럼 이게 팔릴 것 같냐? 안 팔릴 것 같죠? 비쌀 것 같지 않아요? 팔립니다. 왜 팔리느냐? 요즘에는 웰빙 하잖아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이 건강에 챙기는 사람들이 부자일수록 훨씬 많거든요. 이게 1,000만 원 해도 삽니다. 그런 분을. 그래서 이게 시장이 처음에는 비싸죠. 점점 대중화되면 가격이 떨어져요. 이 장점이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이걸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농약 안 치면 농약 안 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세먼지, 집 안에 있는데 미세먼지 걱정 필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보면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CES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여기 밑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일단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AI 전문가를 만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분야는 실제로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분야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들, 그리고 장님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이제 후배도 마찬가지. 후배를 만나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결론은 융복합 시대예요. 결론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삭제해 주겠지만 회사에서 이제 차세대 에어컨에 AI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했는데 저거에 융복합 관련해 가지고 요걸 더 해라. 왜냐하면 융복합 안에 AI가 들어 있습니다. 뭐 IoT 융복합은 IoT 들어갈 것이고, 빅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AI도 하나의 분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걸 하라고 지금 이제 업무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사가 10년, 20년 뒤에 앞서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새로운 저희 업입니다. 미디어 관련돼 가지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락방의 대표교회니까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237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욕심을 안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잘할 수는 있죠. 그건 지속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게 맞거든요. 내가 빠져도 시스템이 흘러가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전하십시오. 이 도전을 하라니까 뭐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예. 이걸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내에 헌신할 곳이 너무 많아요. 헌신하세요. 은혜 받을 때 예배에 집중하시고 남은 시간 헌신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은혜 받고 그냥 가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거든요. 100%. 그래서 치유, 즉 미디어를 통한 치유예요. 예, 저는 그렇게 언약 붙여봤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저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중에 하나가 문서잖아요. 문서, 성경책. 그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물론 유목사의 메시지 듣고 또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내가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려져요. 정말 말씀에 뿌리 내야 되지 다른 게 뿌리 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렘넌트 다락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목이 성경 읽기 다락방이에요. 렘넌트들이 실제로 성경을 많이 안 씁니다. 보면 메시지는 암송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은 사람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중을 안 하는 아이 있죠. 집중이 잘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리고 말을 제대로 잘 못해요. 저도 이제 말을 좀 잘 못하는데 말을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성경 읽기를 시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말이 이제 술술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면에 있는 부분이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불신자 아들도 같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이번에 질문이 그거였어요. 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보고 절하라고 막 한대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잖아요. 저는 얼마나 기특하든지 그런 질문 그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런 질문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잘못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어쨌든 그걸 고민했던 그 자체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 해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 왼쪽하고 오른쪽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오늘도 거기 광고할 때 뒤에 세계 지도에 글자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뭘 제가 워드 클라우드 했을까요? 뭐 것이다, 한다 이런 거 다 빼고, 그죠? 그 빼고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1번은 어제 일부 메시지입니다. 일부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언약이고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준비하셨다. 그죠? 제목이 뭡니까? 일부 예배.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예. 밑에는 당연히 2부겠죠. 예, 2부에 맞아요. 2부에 보면은 하나님, 그죠? 가라, 르호봇, 그죠? 경제를, 르호봇 경제입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그냥 이게 표시할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미 A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계가 자기가 그냥 있는 대로만 한 거지. 저 중요한 말이라 하지만 그걸 조합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고, 예.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알고 말씀의 흐름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것만 갖다 놔도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토론 시간 좀 가질까요? 그룹 1번, 그룹 2번 이렇게 해볼까도 생각했었는데 다들 표정이 하시겠다는 표정이 아니죠. 예,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아니면 그 손 들고 한번 어떤 분야, IT 분야에 종사하신 분 계세요 혹시? IT, 정보 테크놀로지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컴퓨터, 프로그램 몇 명 있는데 손 안 드네. 예, 그런 분들 계실 거고. 사실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백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랩런트들 데리고 지난 2년간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 내용도 포함됩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 사실은 이제 랩런트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이디어는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 랩런트들을 잘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분야로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잘 코칭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는 그런 게 있겠죠. 아까 채팅봇이 있었잖아요. 챗봇. 예.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어요. 챗봇을 해가지고 분명히 복음 챗봇을 만든 친구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쉽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다고. 이거 뚝딱 하면 되는데요. 뭐 본인이 전문가라서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예, 신청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복음의 챗봇을 만든다는 거죠. 복음 메시지 챗봇. 무슨 말이냐면 그 사단을 뭐 쉽게 말하면 사단을 지금 제가 귀신이 눈앞에 보여요. 챗봇 딱 치면 챗봇이 답을 내리겠죠. 가서 목사님 빨리 만나세요 라든지 아니면 당신은 영접해야 됩니다. 누구 뭐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세요 라든지 그런 일을 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1인 시대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하는 것은 뭐냐면 뭐 블로그에 올리고 막 그런 일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또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문제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라든지 자기의 어떤 걸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부만 보여주고 전부를 안 보여주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또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뭐 웹페이지라든지 그런 걸 자기 원하는 걸 몇 가지를 얘기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꾸며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어요? 데이터. 지금은 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 얘기하잖아요. 데이터를 한 분석을 해보세요. 무슨 데이터냐면 교회에 계신 분들 데이터 한 분석해보세요. 직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람은 물어보잖아요. 묻는 거 말고 그거는 데이터가 안 됩니다. 데이터는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실제로 데이터를 쫙 꼽아 보면은 실제로 의외로 인턴십 한다고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도 알 수 있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실제로 다. 목사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또 바쁘시기 때문에 생각도 못 하시는 분 있지만 그런 부분 한번 보세요. 교회의 인적 사항을 접근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시지? 장로님 얼굴은 아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장로지만 장로님 뭐 하세요라고 사실 좀 묻기도 좀 미안해요. 사실 교회 인적 부에는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우리 교회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안에 뭐 공학 쪽으로, 기계 쪽으로, 선박 쪽으로, 아니면 또 IT 분야 컴퓨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뭐 교육 쪽으로 누가 있는지 한번 쫙 보시라니까요. 그걸 보면